자, 일반 수신입니다. 일반 수신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자, 5번. 자, 이번에 5번이고요. 약관을 변경할 때냐, 변경료 1개월 동안 영업증을 개시합니다. 몇 개월? 1개월. 2번입니다.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제한 2번에 보면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행위 능력자 예금 행위는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필요하지 않다겠죠? 네. 가능하다겠죠? 네, 직접 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거주자의 제한 세율이 적용하는 사람이 틀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보면 외국인 비거주자,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정기예금, 표지예금, RP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고요. RP가 뭐니? 그럼 CD라고 정하고 엑스프레션하면 좋겠다. CD는 가입할 수 없나 봐요. 왜냐면 CD를 왜 가입 못 하겠니? 무기명식이니까 가입 못 한가 봐요. 무기명식. 외국인이 CD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 공무원과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와 국제연합국은 양도성 예금융사, 세법상 거래 제한되는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 가입할 수 있어. 2번에 있네. 미안해. 2번에 있죠? CD는 거래가 안 되고요. 3번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거래 제한이 없고요. 재외국민 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 비거주자이고요. 국민인 비거주자는 양도성 예금융사와 세법상 거래 제한되는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비거주자 판정 기준의 작성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스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거주자로 판정된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닌가 봐요. 거주자로 표시된가 봐요. 비거주자가 아니라 뭐로 판정된다고요? 거주자. 그래서 B가 틀렸다 이거죠? 거주자.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느낌상 찾아내봐라. 근데 B 찾아냈는데 2번도 B가 있네. 예금 가입 시 실명 확인 증표로서 중력증을 게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판단하고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자 보죠.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본인 실명 확인 증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거. 본인인가 아닌가 뭐로 여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시험에 나오더라.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신고하죠.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외국 등록증 있냐?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증. 그래서 우리나라 제1교포가 외국인으로 지금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5번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은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없대요. 또 뭐가 있나? 여러분들 중력증 있죠? 중력증. 그 다음에 학생은 청소년증. 그 다음에 학생증, 중력증 이런 것들이 전부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장 넘겨보죠. 어음 수납 시 이의사항 중 옳지 않은 어음입니다. 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 기재요건의 완비 여부를 확인한다. 어음은 요식증권이라는 것은 양식에 그대로 다 적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적어져.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줄 알고 배서가 뭐니? 이름 쓰는 거죠? 이름 쓰는 거. 어음 앞면에 지시 금지 문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시 금지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이 뒷면에 배서 또는 양도돼서 그냥 수납할 수 없다는데요. 지시 금지 문헌 이거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 써놓는다 이겁니다. 얼마 이상 언제까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4번 장당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해서 발행한 가계수표는 발행인 본인이 청구해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수납할 수 있으며 뒷면에 책임자가 직인으로 본인 확인표를 날인한다 되어 있고요. 책임자에 따라 몇줄 칠까요? 4번 책임자. 이 자리 뭐 지정장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또 틀린 편이고요. 5번에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고수표, 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우편한 증서는 수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3월이 아니라 6월이래요. 6월. 숫자 나오면 무조건 찍어. 네. 거의 맞을 거야. 이번에 텔레시험.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한 예금. 타예금, 타은행에서. 이 수표는 본인이 만들었던 데서 해야 됩니다. 수표 종류는. 그래서 전부 당좌예금, 그 다음에 3번에 기업 자유예금의 중도해지, 가계당좌, 그 다음에 사고신고 접수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타 영업점에서는 해지가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작성했던 처음에 했던 개설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2번 시장금리구 수시입출금 MMDA는 뭐니? 보통 입출금 통장이죠? 네. 그래서 보통 입출금 통장은 아무 데서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시 이의사항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예금 잔액증명서, 예금주 본인을 확인해야 되겠다 일단. 자, 다음은 대리인이 발급 요청 시에는 예금주의 적법한 권한을 유인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무기명식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예금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거래 인감 또는 서명을 대조 확인하고요. 단 복인 확인 시에는 거래 인감 생략을 쓰겠습니다. 당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행 당일의 잔액에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거래되는 제한되나 해당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실행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압류라든가 법적 지금 제한 거래는 가능하는데 변경을 가져오는 표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거래는 제한되나 해당 예금을 담보 안 돼요. 담보 실행. 밑에 보면 출제 포인트 보면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과 처리는 예금 잔액증명서는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은행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예금 잔액증명서 출제하는데 단말기 발급이 원칙이고 타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단 수기에 의한 발급은 계좌 개설점에 한해서 발급 가능하고 해지 계좌는 증명서의 해지 일자 및 해지 내용을 기부해서 발급 가능하고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시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보관하고 발급 시 책임자가 금액 앞에 검인하고 감사 통합 책임자겠죠. 감사 통합 책임자가 확인을 날인한 후 책임자 명의 명판과 지금 날인하고 여러 통으로 발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금 직권 설정입니다. 예금의 직권 설정이 뭐니? 거기서 압류 같은 거 붙여놓은 거죠? 압류. 이게 직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금주가 자기의 채권자를 위한 예금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고 기일 내 변되지 않을 경우에 동예금의 원리금에서 채권에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질권 설정입니다. 질권 설정이라고 그래요. 질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거를 질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누가 승낙해야 되겠니? 은행이 승낙해야 되겠죠. 만약 은행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막 주면서 돈 찾아가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질권의 효력은 설정된 예금 원리금과 자 따봐요. 처음에 설정할 때 1,000만 했었어. 1,000만 했었고 그 후에 또 1,000만 입금했어. 후에 입금한 1,000만 원도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처음에 설정할 때 얼마? 1,000만 원. 나중에 입금한 1,000만 원. 해당이 안 돼요. 계속 그 통장에 들어온 돈 다 입금하면 손해잖아. 질권의 효력은 설정된 예금의 원리금과 질권 설정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모든 이자 채권에 미친다. 근데 모든 틀렸다고요. 이전의 것만 미치지 후의 것 미치지 않습니다. 당행이 질권자인 경우에는 필요시에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요. 제3자가 질권자인 경우에는 당행 보관 승낙 의뢰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질권 설정 의뢰서 일부는 지점장 결제 후 보관하고 다른 일부는 승낙서에 직인을 찍어 질권자에 교부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어렵냐면 이쪽 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서 참고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에요.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배우니까 어려운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 업무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가상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거기에 찾아왔다 수표를 제시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려봐야지 이해가 빠르지 이걸 직접 하는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는 안 해보고 있으니까. 자 9번입니다. 지점에 VIP 고객인 탤런트 갑이 사망했던 기사가 아침에 떴대요. 그리고 오후에 상속인 을이 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내점하여 3억 원 추금 요청했습니다. 이때 처리하는 업무 절차를 맞는 거. 이건 업무 절차니까 매뉴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 일단 돈 그냥 주면 안 되겠지. 네. 3번, 1번. 갑의 계좌는 지급정지를 하고 을에게는 상속 절차에 따른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지급을 거부한다. 왜 거부하겠니? 아직 이 사람이 사망 사실을 인지만 했지 이 사람 확인서가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된 상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통장과 인감 1번. 갑의 계좌는 지급 정지를 하고 죽었으니까 일단 지급 정지를 시키고 을에게는 상속 절차에 맞는지 따져보고 안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출제 포인트 상속에 한 명의 변경 보면 지급 정지 등록을 하여 상속을 마칠 때까지 지급 또는 명의 변경 금지하고 그다음에 상속예금 명의 변경이 지급 의뢰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받 전원의 동그라미 칩니다. 상속의 경우는 전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누구라도 상속자 중에서 반대하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날 싸움 나는 거죠. 상속인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롯데 싸우고 있잖아. 롯데 형하고 동생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 후 계속 거래할 수 없으므로 상속신고와 동시에 해제해야 되는데 아까 했죠? 당자예금. 수표는 당장 해제해야 된다 했죠? 당장 해제하고요. 법적 성격에 대한 제한과 가입자에 대한 제한이 하나만 해요. 그래서 법적 성격에 대한 제한 별표 하나 치고요. 법적 성격에 대한 제한은 당자예금과 가계 당자예금. 전 뭐와 관련되니? 수표와 관련돼 있죠? 수표는 사망자가
죽어버리면 바로 정지시켜버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죠? 자, 10번 예금 압류입니다. 예금 압류. 자, 압류란 채권 강제행위 1단계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예금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지 압류가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누가 빚쟁이냐? 채무자가 빚쟁이에요. 채무자 빚쟁이 통장에 압류를 붙이는 거야. 돈 받겠다고 채권자가. 2번 은행은 압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금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권, 직권 설정 등의 일체의 항변 사유를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은행에서 먼저 받을 게 있죠. 그럼 먼저 받아야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먼저 다 주고 나중에 주라면 주겠니? 채무자가 이미 파산 선고났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3번에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압류명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긴 게 아니라, 자, 해설해 보니까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채무자가 누구로 바꿔야 되겠니? 은행. 은행에게 송달될 때 압류 채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4번 예금 압류의 효력은 압류 채권자가 압류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한 압류 시점에 예금 잔액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요.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해서 미친다 이겁니다.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예금에 대한 압류 시 압류 후에 예금 이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예금하면 안 되겠다. 선생님도 이거 통장에 넣었더니 빠져나가 버리더라. 압류돼 있어요. 통장. 돈 안 갚아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왜 없냐? 2번 황당한 경우 당했어요. 예전에. 자, 보죠. 11번. 예금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개념. 여러분들도 원천징수 할 텐데요. 개인의 경우 일반으로 가입한 원천징수 15.4%고요. 이건 좀 틀렸겠다. 3번만 체크할까? 납세 의무자는 금융기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예금주를 말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런 경우 나오면 주어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되겠어? 납세를 누가 내야 되냐, 돈은? 예금주가 내야 돼. 원천징수 누가 하고? 금융기관. 그래서 이자를 주기 전에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예금주에게 주는 거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원천징수 누가 할까?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서. 봉급을 줄 때 원천징수 먼저 떼고 준다.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환급해가라고 이렇게 신청서 받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출제 포인트에 보니까 이자 소득 원천징수 시기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자 등 실제 지급할 때 원본에 전입된 날, 정기적금 해지된 날 이렇게 원천징수 면제 대상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이런 데는 전부 면제네. 면제. 자, 그다음에 12번 다음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하지 말자. 2번에만 체크하고요. 대상예금 적립된 거치식이다 그랬는데요. 대상예금은 1년 이상인 적립식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대상예금. 세금 우대는 기간, 세금 우대를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은 예금하라 이거야.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있는데 이게 하지 않냐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없어졌어. 상품이 XP 쳐버려. 가입 가능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잖아.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2014년 12월 32일까지고요. 시험에나 나올 텐데 나오면 그냥 찍어라. 방법이 없잖아. 어? 아, 뒤에서 뭐라 그 다음에 STR 의심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 펀드 증투에서 징그럽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문장 풀어보고요. 자, 여기서 3번에 보면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사한 재산이 범죄 수익 및 공중협박자금, 공중협박자금이 공중납치, 하이제킹, 테러라겠죠? 이거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대방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알았네. 이때는 30일 이내 관할 수사기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숫자 나서가 또 틀렸네. 근데 또 4번에도 숫자 있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협박하려고 지금 폭파하려고 하고 있는 자금인지 알면은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 신고하라 이거. STR.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틀릴 것 같고요. 문제는 풀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죠. 고객 확인의무 뭐 CDD. 펀드 증투에도 있는 내용이죠. CDD. 고객 확인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고객의 거래 행위를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의 경우는 3년, 중고위험의 경우는 1년마다 재개하여 고객 확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랬는데요. 자, 고위험의 경우는 1년, 그 다음에 중저위험의 3년이 돼요. 3년.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중이 어디로 와야 돼? 저로 와야 된다 이거. 중저위험이 몇 년? 3. 고위험 몇 년? 1. 중자가 잘못됐다 이거.
세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2천만 원 이하는 일회성 예금 대상 확인이라겠죠? 아무튼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 확인 의무하고 아까 자금 세탁 관계 의무제도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6번 금융소득 정확과세입니다. 정확과세 이것도 맨날 바뀌어요. 종합소득세가. 그래서 뭐 쉽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뭐 한다 하면 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모든 금융소득과 타 종합소득을 합산해. 맨날 이게 답이야. 그냥 너도 개워. 합산하지 않습니다. 누준세율로 과세합니다. 누준세율로.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야? 돈 많이 받은 사람한테 세금 더 내고 적게 받은 사람 덜 낸다 이건 누진세율. 우리나라 5개 단계니 누진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의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17번 입출금의 자유로운 예금에 속하지 않는 것 뭐니 이거? 정기 적금. 정기 적금 입출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적금이니까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예금, MMD는 전부 입출금 자유. 이런 거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니까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예금, MMD, 별단예금 있죠? 별단예금 어떤 예금에도 아까 은경이가 잘 말해줬죠? 어떤 예금에 속하지 않은 일시적인 예금 또는 뭐 별단예금 시험 자주 나왔죠? MMD, 별단예금 이런 것은 안 틀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기압 수표 발행 설명입니다. 무자원 선발행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500만 원 미만의 일반 소액 자기압수는 발행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한다 되고요. 단 부득이한 경우 발행 금액 및 소액임을 표시하고 좌측 상단에 첨부. 첨부이 뭐니? 구멍 뚫는 거, 구멍 뚫는 거, 뻥칭, 펀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다음 발행 수수료를 받고요. 수표 발행 수수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기압 수표는 발행 금액을 수표 발행기 또는 창구 단말기에 인자한 후 무색 잉크로 금액을 기입하고요. 수표 금액 머리에 확인일 날이나요 금액상의 착오를 확인한다. 그래서 정액 자기압 수표 아까 선생님 그랬죠?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있다고요. 20장씩 줍니다. 보통 한 책이라고 해요. 한 권. 자, 그 다음에 그 출제 포인트 보면 있는데 수표는 아무튼 시험에 하나 나올 겁니다. 수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종류에 보니까 정액 자기압 수표에 보니까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세 종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가계 수표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목돈 운영에 적합한 상품이네. 목돈 운영. 자, 19번 보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징하다. 양도성 예금. 자, 여기서 3번의 답인데요. 만기일은 최저 30일이 없어졌습니다. 최저 30일.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래 대상 제한이 없고 무기명 하지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를 2% 부담한다. 이렇게 됐고. 자, 출제 포인트 별표 치고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CD, 표지음, RP. 구분하는 문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예금자 보호법이에요. 예금자 보호법.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중간에 보면 CD는 비보호, 표지용은 보호, 그 다음에 RP는 비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D, 예금자 비보호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아무튼 시험에 하나 나올 거고요. 목돈 마련에 20페이지 X표 쳐버리고요. 재형저축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기일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겠죠? 예금 지급 언제 주냐 이겁니다. 예금 지급기. 자, 예금. 자, 예금이야. 은행에서 예금 줄 때 하루라도 빨리 주려고 하겠니? 늦게 주려고 하겠니? 늦게. 그래서 2번 봅니다. 일 단위로 정하였을 때는 예금이 예입일 다음날부터 계산해 일수 해당 일을 지급기를 한다가 아니라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해당 일의 다음날. 해당 일 다음날 주는 거지. 해당 일 그자 딱 25일이 만기다. 그럼 그날 주는 게 아니야. 25일날 다음 26일날 주겠다 이거. 이걸 뭐라 그래? 초입불산일. 뭐 그런 거 있죠? 초입불산일, 말일 이런 거 있잖아. 초입산일, 말일불산일 이런 거 있냐? 몰라? 태계 시간에 또 배운 것 같은데? 그 다음 예금의 지급기일 산정에 별표 하나 쳐놔요. 출제 포인트에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했으면 그 기간 채용 해당일 월이고 연이면 해당 일에 주고 최종 월이 해당할 때는 그 없으면 그 달의 월일의 말일. 자, 이런 경우는 이번에 같은 건 언제야? 2월달이겠죠? 2월달 28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29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는 29일까지 있니? 네. 29일까지 있구나. 자, 3번. 일 단위로 정했으면 언제 준다고? 해당일의 다음날. 자, 4번. 지급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때는 해당할 때는 그 첫 영업해야 됩니다. 이번에 벌써 1에서 만약에 7일날이 예금 만기였어. 그럼 언제 줘야 되겠어? 11일. 영업할 때 준다 이거야. 다음날 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세금으로 1년제 실기한 예금의 전 영업일 해지 시. 이건 여러분들이 업무 시간을 배웠으면 좋았는데 안에서. 그 다음 22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택청약조합조 측이 작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이게 맞는 통장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그 출제 포인트에서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죠. 사장님? 네. 이거 하나 체크합니다. 이거 하나 별표 쳐놓고요. 그 주장 가입 대상을 기억하면 돼요. 누구든지 가입해요. 옛날에는 18세, 20세, 무주택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나머지 다 없어졌어. 이것만 하나 기억해. 그 다음에 다 끝났네. 그 다음에 보죠. 자, 외국인 비거주자가 가입할 수 없는 상품. 자, 뭐 가입할 수 없니? 1번에 정기 적금 안 돼요. 비거주자잖아. 외국인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기 적금 매월 납입해야 되는데 안 되고요. 2번에 예금거래 신청서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하는 틀린 거. 모든 통장, 이건 일단 틀리겠지? 인생에서 모든 게 어딨어. 무기명 통장이라고 안 된답니다. 모든 통장은 예금 신규시 예금거래 신청서를 예금주 자필로 받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무기명 통장 같은 경우는 예금 거래인감 서명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요. 2번에 인감과 서명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등록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통장 이름 보면 뭘 사용하고 있니? 여러분 통장이 지금 도장 찍고 있니? 서명했니? 서명해놨니? 나중에 도장도 추가를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3번에 고객의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연속 숫자, 전산 문장이 등록된 전화번호, 연속 숫자 이런 것은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비밀번호 적을 할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안 된다 이거. 또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8, 7, 6, 5, 4, 3, 2, 1 안 되겠다 이거. 또 전화번호 2925, 선생님 2925인데 2925 비밀번호 안 돼. 불편해 죽겠어요. 다른 비밀번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 비밀번호 맨날 잊어갖고 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비밀번호 나오니까 우리 뭘로 있니? 친구 이번에? 아니 이메일 주소를? CDD 2080. 그렇지 CDD 2080으로 했대요. CDD 이거 CDD 2080으로 2080 넣고 은행권에 원서 접수했어. 이거 원서 담당자 CDD 알까 모를까? 알아. 날마다 들어. 고객 확인제도지? 아니야? 고객 확인제도? 맞아. 이 친구는 개념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있는 친구야. 개념 있는 친구. 2080은 뭐예요? 20세 가입해서 8세까지 그래서 다니겠다고. 내 생각이야. 근데 이렇게 좀 바꿔주라고, 비밀번호. 좋잖아. 간단하게, 단순하게. I, L 이런 거 쓰지 말고. 헷갈려. 비밀번호. 나중에 쓰게 되면. 단순하게 좋지? 원래는 CDD 뭐 하려고 했었냐, 우리가? 2000 하려고 했니?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이런 개념 있는 걸로 금융권에서는 여러분 이메일 진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개 보잖아. 이력서에서. 사진과 이메일 주소와 또 그 다음에 자격증 상황. 세 개, 한눈에 봐, 한눈에. 딱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 사진, 이쁘네? 잘 찍었네? 깔끔하게. 굉장히 잘 찍었잖아, 예쁘게. 다들 놀래. 실물 보니까, 너희들 알지? 잘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본다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딱 오면, 이 친구 봐라. 개념 있네? CD. 그 다음에 고객 확인제도. 좋잖아. 그 다음에 MMDA. 깔끔하고. 뒤자 뭘로? 숫자 쓰는데 숫자도 단순 명령한 숫자. 천사 이런 거. 왜? 좋잖아. 좋잖아. 이런 거 써야지. 여러분들 얘들 처음에 이렇게 아니었어 아이디. 불러봐 이메일 주소 처음에. 저요? 전에요? 응. 뭐였더라? 본인도 이메일을 모으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 저는 제 거요? 응. 원래 제 거요? 응. 하나 8일이지. 응? 하나 8일이지. 희한한데 이게 손을 썼더라고. 근데 SUN인지 SON인지 헷갈려. 이렇게 썼지. 헷갈려. 왜냐면 사람들은 얼른 느낌에 뭘로 보겠지? 이렇게 보겠지. 선이니까 태양. 근데 본인은 자기 성씨를 이렇게 했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거 헷갈려.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이번에 심각하게 하나 장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을 그러니까 두 개 보니까 사진 보고 이메일 주소 보고 그다음 자격상 이렇게 세 개만 봐요. 자소서까지 읽진 않아 여러분 거의. 죽기 살기 자소서 쓰는데 자소서 언제 봐? 면접장에서 봐.
자도 한번 딱 넘겨보는데 소제목 있으면 그냥 뭐 통과, 무사 통과. 딱 그 정도 봐. 여러분들 하나 보는데 10초 안 걸립니다. 몇천 명 지원하잖아. 지고 딱 달랑 5명, 6명 달라붙어서 하는데 4일간에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 이거 이메일 주소는 지금 배우고 있는 금융 용어 중에서 텔미 하지 말고 공동명입니다. 공동명이 거기에 있고요. 공동명입니다. 자, 공동명이라는 것은 통장을 두 사람 같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한 사람에서 돈 달라고 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에 예금의 지급 청구 시에 공동명의 예금주 전원의 기명날이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명의인 중 1인의 기명날인도 가능하다면 안 된다고. 통장을 공동명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벗어나서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면 사고 치겠죠? 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통장 증서의 발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자, 2번 보면 통장은 은행 명의로 발행하며 행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은행이란 말이야, 행인. 광주은행인지 서울은 없어졌구나. 국민은행인지 이게 인쇄되지 않을 때는 누가 직인을 날인한다? 지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란다. 책임자. 지점장이 밑줄 치고 4번 2번에 지점장이 밑줄 치고 책임자로 바꿔주세요. 누구로 바꿔줘? 책임자. 책임자로 바꿔주고요. 예금증서 증표는 책임자 명의로 책임자가 직인 날인해서 발행하고 자기합수표는 지점장 명의로 책임자가 직인을 날인해서 발행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직권 설정된 예금 지급이고요. 아까 했죠? 5번에 제3자를 위한 직권 설정의 경우는 예금 만기 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것은 민법상 행위인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5번에 3번에 제3자를 위한 직권 설정의 경우는 예금 만기 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병인데 이게 둘이 거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지금 받을 게 있어. 받을 게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고 갑이 병한테 줄 게 1,000만 원 있어. 이 경우에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갑한테 을한테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보라고? 병한테. 이해 가죠? 이게 제3자예요. 제3자. 이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야.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건 쓴다고 해야 돼. 근데 받을래? 그래야 돼. 민법상 좀 복잡한데 이런 개념이다 보면 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문제 어렵습니다. 제3자를 위한 질권 설정의 경우는 예금 만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금 만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고요. 6번에 잡이익 편입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 있습니다. 잡수익인데 이건 외워야 돼. 4번은 몇 번이겠니 다?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네.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는데 이건 외워야지 뭐. 2월, 5월, 8월, 11월에 실시한대요. 잡이익 편입. 잡수익이죠? 잡수익. 언제 한다고요? 2월, 5월, 8월, 11월. 이 잡수익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도 막 주고 그렇습니다. 11월이래요. 한 달씩 앞당긴데 2월, 5월, 2, 5, 8, 11월에 실시한다. 이런 것까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으면 안 틀리겠죠? 뭐냐? 7번 딱 보는 순간 답이. 그렇지. 당좌예금이죠? 상속인이 없을 때 바로 해지하는 거 당좌예금 신고하고요. 한 달씩 빼라고. 그게 어렵나? 3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재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요. 사고 신고서를 전화로 갈 때는 신고일의 연락처, 신고시간, 수화자 등을 사전 신고서 여부에게 기록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요. 사고 신고 처리는 계좌 개설점에 하나의 처리 가능하다는데 사고 신고 처리는 계좌 개설점까지 갈 필요 없고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사고 지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무기명 예금은 유가증권 분실의 경우와 같이 공시책에 의한 채권 판결의 절차를 취한 후 채권 판결을 정보를 받고 재발행하면 되겠습니다. 통장 재발행 시 계좌번호 변경되지 않으며 예금주 요청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요. 아무튼 채권 판결이라는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네. 그다음에 9번 압류 효력 범위입니다. 예금 압류.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것 같다. 9번에 3번 압류 금액 기재가 있으면 압류 금액 초과하는 금액 또는 압류 명령 송다 후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그러는데요. 압류 명령 송다 후에 입금한 금액에서 미치지 않는데요. 그 전에 입금한 압류했을 때만 미치고요. 초과한 금액에서도 안 미치고요. 그래서 이해 가니? 네. 압류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1,500만 원 있어. 그럼 500만 원에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줘야지 고기가 돼.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국세체납입니다. 국세체납. 자, 국세징수법인데요. 강제집행입니다. 국세체납은 강제집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및 다른 채권으로서 국세 제일 먼저 받아요. 체납처분보다 국가에서. 그 다음에 직권선적도 먼저 받고요. 5번에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예금 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국세 예금 압류에 예금 압류하면 누구한테 송달 보내줘야 되겠냐? 은행 아니면 채무자. 은행. 그래서 은행한테 채무자가 아니라 은행한테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거야. A 고객에 대한 압류통지를 이렇게 보내니까 은행에서 얘한테 돈 주지 마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은행. 돈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 그 다음 11번입니다. 원천징수 면제 대상 아까 했었죠? 누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돈 벌어갖고 하는 건데 원천징수 할 필요 없겠죠? 국립학교, 신탁회사, 법인세법이 열거된 금융보험을 위한 법인은 지금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데 사립학교는 아니래. 사립학교. 그래서 사립학교 체크하고 아까 이것은 핵심 체크포인트에서 기억해야 될 거야. 그 다음 세금무대 중도해지인데요. 자, 세금무대 저축의 특별 중도해지는 단만 외웁니다. 4번이고요. 4번. 해지 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래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저축자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무대 저축이라 할지라도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대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한 예금은 정기예금입니다. 뭐라고요? 정기예금. 다음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분태양산이 혹시 기억한 친구도 있을 거야. 분태양산. 분류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 다음에 살림소득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퇴직소득. 그러니까 분태양산이라고 적어놔봐. 분태양산. 하나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그리고 분류소득에 해당돼요. 분류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다음에 살림소득은 전부 분류소득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7가지가 있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나 역시 분태양산. 일단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기합 수표 사고 신고 접수 시 처리 내용 틀린 거 됐네. 자, 자기합 수표를 잊어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신고가 들어오면 뭐 해야 되겠니? 전산에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 수표 지급 거절 시 선의 취득자의 청구 소송을 대비하여 사고 신고인에게 소송 비용 보증금을 받아 별단 예금이 입금한대요. 단 부득이한 경우 지급 제시 전까지 입금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사고 신고인에게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공시채 재권 판결 받으라겠죠? 공시채고하는 건 뭐야? 신문에 알리는 거. 신문에 이런 수표를 분실했으니까 사용 가지고 계신 분은 신고해 주세요 하는 것을 공시채고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판결해 줍니다. 5번에 4번 이것도 다 몇 번이겠냐? 4번. 4번이겠지. 사고 신고서 제출은 매질 5영업일입니다. 매질 영업일 5영. 은행 텔레는요 어렵게 출제하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딱 구성이 딱 정해져 있어. 합격률은 70%가 넘을 거예요. 자, 16번 봅니다. 당자예금과 가계당자예금에 대해서는 옳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여기서 4번이 틀렸어요. 당자예금 거래보증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계당자예금의 경우는 거래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수표 만약에 예를 쓰다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남발하는 경우는 교도소 갑니다. 가계수표는 교도소가 선생님 그 부수법이라고. 자, 아무튼 조심해요. 가계수표 여러분들. 자, 17번 정기예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통장식과 증서식인데, 자, 정기예금 주로 뭘 많이 쓰겠냐 여러분들? 통장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갖고 다니는 게 통장이잖아요. 증서식이 아니다. 통장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4번 보니까 일반 정기예금 예입기간 최단 1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17번 또 숫자다가 무조건 찍지 말고. 둘 중 하나 골라라고 하잖아. 1번 지문에서 정기예금 통장식과 증서식이 있는데 증서식이 뭐냐? 증서 받아본 적 있니? 혹시 여러분들? 보험보험에 가입 증서라고 있죠? 그 다음에 18번 표제음입니다. 표제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표제음 안 가르쳐주기로 했니? 자, 표제음 가입 대상 제한이 없죠. 어음을 가지고 온 거 표제음 묶어놓은 거잖아요. 묶어서 서로 발행하는 표제음.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요. 최저기간은 30일 이상 270일 이내로 한다 했는데 최저기간 폐지됐대요. 아무튼 이게 지금 최저기간은 거의 폐지된가 봐. 아까 뭐 또 폐지됐었지? CD도 폐지됐었죠? 네. 30일. 만기일은 공인이 아니어야 되겠고요. 자, 환매부 조건이네. 19번에 RP입니다. RP. 자, RP 틀린 거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요. 만기 후에 이자를 지급하고, 자, 중도 환매 수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중도 환매 수수료가 환매수가 가능하죠? 네. 중도 환매 가능하죠. 중도 환매 중도하지 가능하고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니?
그리 CD가 있었죠? 오케이. 그다음 20번에 정기 적금입니다. 정기 적금에 대한 설명 드리는데요.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할 수도 있대요. 그다음 2번에 표면 금리가 동일하다면 만기까지 복리에다 밑줄 치고 달리로 계산합니다. 달리. 정기 요즘 복리로 계산하는 거 없어요. 복리로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계산입니다. 이자를 더하는 게 복리. 근데 복리 계산 문제 하나 출제할까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21번은 그 4번이 답인데 국민주택 종합저축입니다.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 계좌 분할, 분할해지, 양수,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요. 본인 담보 대출 밑줄 치고 본인 담보 대출은 가능합니다. 본인 담보 대출이 무슨 말이지 친구들아?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금액을 맡기고 뭘 받겠다는 거야? 대출 받는 거. 그래서 본인 담보 대출은 가능하대요. 그 다음 22번 이거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체크만 해요. 청약예금 1년이라 습니다. 청약예금 1년 그렇지. 청약부금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이게 틀렸대요. 그래서 똑같다 그랬으니까 틀렸대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여신이고 그 다음에 가계여신 보겠습니다. 가계여신 그 옆에 있잖아. 가계여신 2-9라고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니? 자, 2-9 자, 2-9 자, 가계여신 9문제인데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의 여신에 해당하는 것은 상호사채 인수입니다. 상호사채 인수는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담보 유무에 따른 여신의 분류에 해당하는 담보가 있고 없고 뭐야? 신용. 그렇지, 신용이래요. 신용. 담보 유무에 따른 분류 담보 여신, 보증 여신, 신용 여신이 있습니다. 자, 보증 예전에 보증 많이 썼죠? 신용 가지고 하는 것은 뭐 할겠니? 카드 같은 거 신용 많이 하죠? 신용. 그래서 밑에 있고요. 자금 용도, 거래 방식 있고요. 취급 방식. 한 장 넘겨봅니다. 간단하지 답이 뭐. 다음은 어떤 친구 막창 넘겨보고 있던데 걱정하지 마. 다 끝내줄 테니까. 유빈이 한국은행 금융감독 저기 보내야 되는데 올해 전남에서 아무튼 너희들 중에 한국 금융감독 못 가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이번 년에? 올해 뽑아 금융감독. 타이밍이야. 올해 타이밍. 딱 정해. 여기에서 갈 거야. 내가 장담한 게. 여기 있는 너 가면 좋겠어? 너 가면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가면 비리의 원상이야. 죽어놨지 뭐. 비리의 원상. 금융감독은 추천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야 돼. 정해졌지 뭐. 법요사무고는 우리 최지수. 그지? 또 금융감독 원장이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 고성 출신이야. 가산점. 좋겠지. 선배님 찾아가라. 은경이.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전선님. 시원하냐? 금융감독은 한 6년 됐어. 벌써 기회 들어간 지 이제 됐어. 우리 타임이야. 아무튼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해 전남 쪽에서 갈 수 있는 데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이쪽에 안 뽑았어, 그동안에. 안 뽑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은 여러분들끼리 경쟁하잖아. 목포 지원 하나, 목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전남에서 유리한데 여러분들 정도 스펙이면 충분합니다. 한국거래소도요? 응?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도. 돈 벌고 싶지? 네. 한국거래소 그 3년 전이야 벌써? 광주여상에서 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쪽이야. 저기인데 그때 갔던 애가 3종 세트가 있었어요. 3종 세트 있고 학교 내신 성적이 1등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 한 8이나 1, 5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학교 10% 이내를 추천서를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10% 이내 학교 성적이 10% 이내 중에서 펀드증권 타생 그 당시엔 세계인데 지금은 펀드증권 은행 텔러 여기다 한국사만 있으면 내가 보기엔 서울여상 수준이거든. 이 정도면 그러면 충분히 가서 이제 면접장에서 앉아서 적당히 커피 한잔 마시고 옵니다. 재밌었던 게 예탁결제원이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3월 첫째 주나 아마 둘째 주에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뽑았어요. 뭐 전국에서 6명 뽑을 때도 있어요. 올해도 그 정도 뽑는 것 같은데 한
9명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다니까 일단 친시간 좀 친해져라 같이 앉았는데 그때 한 조에 6명이가 들어갔는데 전남에서 3명이 쌤이 가르쳤던 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가서 근데 그때 친구들 이후로 여러분들 제일 나아 지금 스펙이 그때 그 3명이 다 펀드 증권 파생 가지고 들어갔거든. 근데 누구한테 못 이겼냐면 서울의 광주의 여상 애들을 못 이겼어.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3명 다 탈락했어요. 결국은 처음은 다 좋은데 했는데 예탁 결정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못했고 진도실고에서도 예탁 결정 한번 광주은행 간 친구를 상대로 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아쉽게 탈락했고 근데 광주에서는 합격을 시켰어. 전남여상 예탁 결정 시켰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아까 선생님 처음에 와서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이면 예탁 결정원에 면접장에 앉아있는 수준이 됩니다. 되는데 그 이제 추천서 받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선생님 보기에는 여러분 수준은 어디든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약간 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헷갈리죠? 여기 우리 현아 있지만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병영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작용했죠? 한 친구는 그 산업은행을 포기하고 농협 간 친구도 있고요. 본인 농협도 좋대.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3학년 때 늦게 4월 달에 펀드반에 들어와서 쌤과 맨날 농담만 하다 진짜 수업실 안에 놀고 아주 성격이 좋아서 뭐하러 왜 왔냐 너 나가라 그래도 있을래요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펀드 합격하고 산림조합 가서 대박 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합격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얻어써가지고 자기 합격. 그래서 그 두 친구가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작년 산업은행 같이 온 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운이 좋아. 불러드렸으니까 그 친구.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았어. 그래서 혼자 강의 3시간짜리 찍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맨날 그 친구도 산업은행 원샷 원킬 했습니다. 국면에 추천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산업은행 가서 바로 한 번에 합격. 그 뒤로는 아예 최종 안 가버렸죠.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그동안에 광주에서 있을 때 그 친구도 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갑니다. 이제 순서가 정해질 텐데 금융공기업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고요. 어디 가서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이 차이고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융권은 여러분들 수준이면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우리은행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 은행권은 전부 합격할 만한 수준입니다. 은행권 보낼 정도는 좀 아깝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여러분 정도 스펙을 갖추기가 벌써 한 3년 만에 쓰면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3, 4년 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다가는 해. 쌤 하다가 여러분한테 뭐 나쁜 거 덕양 먹이는 것도 아닌데 안 할래요. 제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할만하니까 하다가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가 봐.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거 있는 여러분 자신감 가질 만한 그 수준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는데 자 3번 문제 보죠. 여신운영 기본 원칙. 다음은 여신운영 기본 원칙 뭐가 관련되냐? 경영장의 능력, 자기자본 충실, 사양사업 아닌가. 그다음에 제품 등의 시장성과 수익성. 이것은 뭐겠는지 찾아보니까 성장성이에요. 뭐라고요? 성장성.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잖아. 또 기한이익은 민법에 나오는 건데 기한이익. 자 여러분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동안. 그 기한 동안에 갚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걸 기한이익이라고 해요. 그 기한 동안 있으면 또 뭘 주냐? 이자도 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기한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한이 있는 법률에서 기한이 있음을 해서 당사자가 얻은 이익을 말해요. 이거 민법 용어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그때까지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채권자는 돈 빨리 받고 싶겠죠? 그다음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채무자가 가진 기한이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된지 아냐? 나중에 3명 다 친해졌어. 면접 서로 보고 와서. 하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더니 서로 친해져갖고 명찰 달고 들어가잖아. 이름 보니까 청한고의 누구.
그다음에 효상고에 있는 거, 정보고에 있는 거. 세 사람 친해졌었어. 야, 서로 나중에 카톡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지지 뭐.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해상 여신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랬는데 불이익이 있겠죠? 불이익이 없다 말이 되겠니? 기한이익 해신 연체 같은 게 되겠잖아.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5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4일날 갚으라고 해가지고 안 갚으면 연체자로 분류하면 손해잖아요. 자, 여신 횟수가 있고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자, 5번 여신 횟수 절차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여신은 약정된 길이 도달하면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해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신은 받을 거거든요. 받는 거니까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도래하면이 아니라 도래하기 전에 통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네. 문자 오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횟수 절차가 있고요. 상계한 횟수가 있습니다. 자, 통지, 기일 통지가 있고 여신은 약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동그라미 치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해소한다 그랬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 통보하고요. 보증에 대한 통지가 있고요. 주 채무자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거나 부활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통지합니다.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죠. 주 채무자 갚지 않은 거니까. 해수대전이라 있고요. 해수대전의 타적권의 경우 가수로 받아 교환결제 여신 편지하고요. 비용 지연 배상금 이자 원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자, 6번 보겠습니다. 보증 여신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 보증하는 보험을 특정 채무 보증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특정 채무. 여기 안 틀리겠지? 네. 특정 채무 보증.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용어 좀 틀리게 바르지 않는 이것도 어려울 거야 나오면. 감정가액이라는 거,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에서 업체는 거고요. 사정가액이 있고요. 영업점에서 하는 거고요. 담보인정가액이 있고요. 유효담보가액이 있고요. 그래서 담보